독도 지킴이 안원국장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자 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날씨에 길도 멀다 하신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공사에서 김남일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상북도고 현재는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지만 제가 경상북도에서 일본 독도 침탈할 때 2005년 3월 16일날 제가 국제과장을 하면서 일본하고 단독을 하고 독도시티 종합대책도 발표하고 2008년도 경상북도 독도대책본부장을 하면서 한동훈 총리 오셨을 때 독도를 안내하는 독도 해양문화 10년간 오래 했었습니다. 우리 회장 한조 회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처음에 2005년 3월 16일 일본이 다케시마 처음 할 때 안녕국 장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이야기했던 우리 그 당시에 돌아가신 이해근 지사님하고 제가 안녕국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안녕국 장군을 잘 몰랐죠. 저도 독도를 집단하고 독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독도를 지키고 동해를 지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녕국 장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3월 10일 안녕국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독도를 지키기에 수많은 일이 있을 때 제가 2005년도 부산에 여기 있는 안녕국 기념사업회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 우리 동해, 우리 경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도 예우도 하고 같이 일을 좀 많이 해봅시다. 찾아온 게 벌써 2005년도니까요. 벌써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그 한성수 총리께서 2008년 7월 29일 날 왔을 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려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해안을 지킨 이순신 장군이 계시고 서해안에서 저 중국까지 신라방 신라초를 만든 장보고 기념관이 어디 있습니까? 장보고 기념관이가 완도에 있고 이순신 기념관이 충남 아산에 가 있습니다. 동해 독도를 지킨 안녕국 기념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녕국 기념관을 지금 울릉도에 지어놨죠. 150억 투자해서. 그리고 2007년도 8월 7일 날 그 안녕국 장군님이 돌아가신 3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기념사업회하고 공동으로 독도에서 진홍제를 지냈습니다. 그런 역사가 추측이 참 많이 되어서 그때 우리 이수자 회장님이 안녕국 우리 전 회장님과 같이 우리가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저는 하여튼 안녕국 장군이 부산 분이시지만 부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의 인물이고 해양 역사 인물을 우리가 잘 선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게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울릉도를 갔다 왔거든요. 이리에서 울릉도 출장 갔다 오면서 울릉도 독도박물관장도 만났어요. 독도박물관장이 안녕국 기념관도 다 같이 관장하셨는데 그 한번 저하고 2007년도 4월 7일 제시할 때 같이 가고 하는 사람이 오늘 독도박물관에 왔을 때 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좀 울릉도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녕국 사당 제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기획이고, 제가 보니까 안녕국 장군, 안녕국의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지가 원래 70년입니다. 그러니까 1954년 11월이에요. 70년. 사실 많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관심 없을 때 민간 개인께서 해양경포를 지키고 독도를 지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를 선양하기 한 역사가 원래 70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울릉도에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이 있는데 사실은 독도 대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산도 대첩, 우리 진주에 그 행주 대첩이 있는데 독도 대첩도 마찬가지로 1954년 11월 21일 날 일본에 들어온 걸 민간인이 막아놓은 겁니다. 그게 원래 70주년 올해 독도 대첩일을 좀 크게 하자고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기념사업회 원래 70주년, 그것도 11월이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녕국 기념사업회하고 제가 울릉도 가꾸기 모임하고 이 독도 대첩을 같이 함께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연일까요 모르겠지만 그 안녕국 기념사업회 창립 이사회가 보니까 2005, 아까 보니까 1953 11월 며칠입니까 제가? 하여튼 네. 우연히 아닐 듯한데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죠. 독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울릉도 동해바다를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만큼 보이고 우리가 배우는 만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안녕국 장군 비리하시는 그런 국토수와 해양정 연구의식을 잘 일깨워서 앞으로 훌륭한 호스트 안녕국 장군들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포럼을 축하드리고 제가 경상북도 260만 울릉군 40,000명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울릉도 독도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신 분들 우리 오신 분들은 많으나 지금 우리 안파조 고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본협회 안파종에서 안성관 전 회장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이공이사 BIF 운영위원이신 우리 백정훈 교수님께서도 자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안상철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시는 우리 안동선 이사님이십니다. 이게 같이 오신 분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인사를 다시 또 올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김수희 재단법인 독도재단 교육연구부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독도재단에서 온 김수희라고 합니다. 오늘 안녕보 기념사업회에서 또 포럼이 있는데 이 행사에 오신 분들이 거의 초대되신 분들이 이제 김남희 사장님 그리고 저희 독도재단 경상북도인데 이 독도 문제라고 그럴까요? 이 독도에 대해서 가장 민간인으로서 독도 지킴이 앞서섰던 사람이 부산 사나이예요.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녕복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지만 이 영토 분쟁을 조선시대에 앞장서서 일본과 해결한 사람이 안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경상북도 출전 기관인데요. 안녕복 재단에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토론을 가져오실 대구 한의대 교수님 와 계신데 그 한의대 대학에서도 안녕복 연구소죠. 안녕복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안녕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도는 경상북도 소속이거든요. 경상북도 울릉도 경상북도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만큼이나 중요시 여기지만 이만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안녕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복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독도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부산에 와서 보면 안녕복과 관련된 유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안녕복이 살았던 초량 안녕복이 살았던 어디죠? 동구 지역이죠. 네. 예, 안녕복 생가가 지금 그 동구에 남아 있는데 거기도 갔었고 또 그 수영사전 공원에 안녕복 사당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포 계양문화원에 가보면은 안녕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안녕복은 굉장히 부산 그리고 경상북도를 아울리는 이 동해바다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는 저희 재단도 안녕복 재단에서 출발해서 독도 지킴이 안녕복이라는 타이틀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차는 이제 안녕복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안녕복이 일본에 2번이나 갔었는데 이 안녕복이 일본에 가서 그 이후에 일본과 한국은 울릉도와 독도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갔느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녕복이 조선시대 때 안녕복은 어떤 활동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안녕복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아시죠? 우리 학생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네, 안녕복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참 멀리 있는 삼국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에 해당되죠.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이면서도 보통 민간인이면서도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안녕복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독도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독도를 봤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녕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안녕복이 독도를 봤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왕조실록에 안녕복이 독도를 받고, 그리고 일본에 첫 번째는 끌려서 갔고, 첫 번째는 자진해서 독도에 가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막부에 항의한 사람이라고 조선 왕조실록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일본 민간인이 몸을 저어서 울릉도까지 가기도 힘든데 울릉도에서 어떻게 또 독도까지 갔을까? 또 독도에서 어떻게 또 일본까지 갔을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이거는 확실해요. 안녕복이가 일본에 갔다는 사실,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왜?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자료에도 수없이 안녕복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 한 가지. 그리고 안녕복 장군이 일본에 가서 돌아옴으로써 조선 왕조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울릉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정 제도를 시행을 했느냐라는 게 우리나라 기록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복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살았어도 지금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복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독도를 지키는 수호 장군으로 우리가 떠받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17세기 안녕복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시기 때부터 일본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유 영토설을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고유 영토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영토였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설인데, 그 영토설을 반박하고 그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안녕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으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보다 더 살아있고 생생하게 우리 부산을 지켜주고 분이 안녕복 장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과 지금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안녕복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안녕복이가 일본에 2번 가서 돌아옴으로써 일본과 조선 정부는 울릉도 독도 문제의 영유권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안녕복이가 그냥 일본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여기 남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선물 드릴게요. 마스크 쓴 남학생. 안녕복 장군이 독도에 일본에 가서 주장한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안녕복 장군님이 일본에 가서 주장한 내용을 아시나요?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송도라고 했는데 이 송도는 자산도, 우산도,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복 장군님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일본 막부에 가서 울릉도도 조선의 땅, 독도도 조선의 땅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안녕복이에요. 그래서 안녕복 장군이 지금도 우리가 장군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녕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안녕복 장군이 독도에 갔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안녕복 장군을 싫어해요. 안녕복 장군이 얘기한 거를 다 부정하고 싶어요. 지금도 안녕복 장군님이 장군에 대해서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전부 부정을 합니다.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부정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안녕복 장군에 대한 기록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하는 부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복이라는 사람만 없으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안녕복 장군이 있으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녕복 장군이 일본에 납치됐을 때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2005년에 안녕복 장군이 일본에 가서 주장했던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그 자료가 원록구 광자년 조선주착 안일권 지각서라는 어려운 문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1969년에 안녕복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배가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기록한 문서인데 이 문서에 보면은 요 기록은 안녕복 장군님이 일본에 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일본 관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녕복 장군이 조선 팔도지도, 우리나라의 팔도지도를 가지고 가서 팔도지도 안에 있는 강원도를 가리키면서 지금은 울릉도 독도 소속은 경상북도죠. 근데 이 당시 조선시대 때는 강원도 소속이었어요. 강원도 앞바다에 보니 두 개의 섬이 있다. 두 개의 섬 중에 하나는 울릉도, 하나는 독도다라고 안녕복 장군님이 옥기섬, 일본에 가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일본 관리가 기록을 한 문서, 안녕복 장군이 기록을 한 문서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안녕복 장군님이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안녕복과 관련된 게 너무너무 파장이 크다 보니 조선 숙종 있죠. 숙종 왕이 과거 문제까지도 안녕복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자, 일본인이 울릉도를 독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죽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울릉도는 죽도, 지금의 죽도, 지금의 독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봐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 독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때 숙종대왕의 문제가 이거예요.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죽도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울릉도로 가서 고기 잡는 것을 금해줄 것을 청했다. 우리나라의 땅을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서 요 울릉도나 그리고 변방에 있는 땅을 편안히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라라는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안녕복 장군님이 독도에 가서 일본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17세기에 우리는 영유권을 확립을 해서 독도 영유권이 확립이 됐다. 안녕보기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하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문제가 쭉 나와요. 여기에 1번부터 10포인트라 그랬는데 10개의 문제 중에서 1번부터 5번째까지 일본의 고유 영토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대부분이 다 안녕보고 관련되면 안녕보고만 없으면 돼요. 일본은. 근데 안녕보기가 있음으로써 지금 이러한 일본과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녕복 장군이 그 수영사죠. 수영공원에 안녕복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학생들? 자, 안녕복 장군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문서.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원래는 제 생각에는 이 독도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녕복 우리가 장군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녕복 기념사업회에서 1954년에 처음으로 안녕복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안녕복이라는 이 사람은 성이 안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조선시대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복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양반인지 천민인지 양인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은 불확실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녕복 기념사업회에서 1954년에 처음으로 독전왕, 그러니까 혼자 가서 싸운 장군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복 장군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녕복 장군님이 독도에 가서 일본 사람을 쫓아낼 때는 칼이 아니고 짝대기를 들고 가서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끓이고 있는 가마솥을 뒤집고 일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칼보다는 짝대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서계를 들고 있는데 이 서계는 일본의 북부, 일본의 왕이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기록한 서계라는 문서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녕복 장군님이 가서 일본에 간 항로예요. 그래서 이분이 국내 지금 부산이죠.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저쪽 동해안에 있는 홍해를 지나서 울릉도, 독도를 경유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1차 도일이 있었고요. 또 2차 도일은 다시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에 가서 울릉도, 독도 그리고 돌아오는 두 번의 항로를 걸쳐서 일본에 갔었습니다. 이 기록은 일본 문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녕복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 쪽의 기록이 굉장히 미약해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녕복이 어떤 사람인지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죠. 이 사람은 원래는 오를 젓는 수군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해방 이후에 1980년대에는 이분은 울릉도에 장사를 하러 간 부산이었다. 돈이 많은 상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김호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일본말을 잘했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어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통역하는
역관이지만 산호, 노비로 사칭을 해서 외인과 일본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장사, 국가가 허락하지 않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장상이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숙종 때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밀서를 받고 일본에 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보기가 너무 이렇게 안녕복 장군이 베일에 쌓이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일본말을 잘했어요. 부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상단을 조직해서 울릉도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주장한 이 내용은 확실한 겁니다. 자, 일본 자료에 이제 안녕복이 어떤 사람인가는 자료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자료에 보면은 이 사람 나이가 나와 있는데 안녕복은 나이가 1693년에 40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도인했을 때는 43살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대략 1693년에 나이가 40이었다라는 게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대략적 나이입니다. 그리고 죽도고에 나왔는데 안녕복 장군은 키가 146cm. 146cm면 저 허리 좀 위에까지 오겠죠? 제가 165거든요. 예, 146cm에 그리고 안녕복 장군은 얼굴이 검틱틱하고 그리고 턱수염이 있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화를 낸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성격이 흉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우리 땅 울릉도에 갔는데 일본에 끌려갔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그래서 일본인 기록에는 그래서 우리가 안녕복 장군님이 독도에 울릉도에 갔을 때는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기잡이라는 거는 지금 같으면 고기잡이가 했을 텐데 조선시대 때는 울릉도 독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부나 낚시를 가지고 고기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울릉도 독도는 전복 어장이었어요. 이 전복이라는 이 해산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고가의 해산물입니다. 왜 고가 해산물이냐면 이게 화폐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중국에 공납하는 중국에 진상하는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막고 정부에서도 이 전복을 따기 위해서 해녀를 동원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녀를 동원해서 전복을 땄었는데 안녕복 장군이 수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수군들이 전복을 따서 국가에 진상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안녕 그 독도라는 이 울릉도라는 곳에 가보면은 수많은 전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복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따면은 어렵잖아요. 하나씩 따기가 너무 어려운데 울릉도에 너무 많은 전복이 있다 보니까 대나무를 그냥 바다 밑에 두면은 전복이 하룻밤 사이에 대나무까지 붙어가지고 올라온다라는 내용이 남아있을 정도로 울릉도 독도에는 전복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복 장군님은 독도에 가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전복을 채취했다. 이 전복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이 당시에 화폐 가치로서 돈 가치보다 돈과 같은 기준으로 거래가 됐었다. 그래서 전복을 따라 일본 어민들도 없었고 우리나라 어민들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녕보기가 안녕보 장군님이 두 차례 일본을 가고 난 이후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를 가는 것을 금지한 죽도도의 금지령을 내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몰래 울릉도에 와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도록 수도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 수도 정책은 울릉도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파견해서 울릉도에 일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당연히 울릉도로 갈 때는 통역할 수 있는 여관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 정책을 우리나라 개항 이전까지 수도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복 장군이 일본에 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도에 보면 울릉도 항로가 기재가 됐습니다. 울릉도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항로가 기재된 지도가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울릉도 독도가 기록이 된 문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문헌이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라 이런 문헌들은 일반 개인들이 쓴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지배했었던 왕들이 기록한 문서예요.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서인 동국문헌에 보면은 동해에 두 개의 섬이 있다. 하나는 울릉도, 하나는 우산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동해에는 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동해에는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섬을 우리나라 왕조들이 인지를 하고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동국문헌비고 만기요. 이거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죽도도의 금지령을 내립니다. 죽도도의 금지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된다. 자, 가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겠다라는 금지령입니다. 그래서 이 죽도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일본 사람들이 몰래 울릉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왜? 울릉도는 돈이 되는 자원이 많아요. 전복, 나무, 대나무, 인삼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돈 벌러 가다가 어떤 상인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을 때 어떤 핑계를 냈냐면 나는 배를 타고 상인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독도에 표류를 했다. 독도에 표류를 해서 우연히 독도에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핑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막부에서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걸 하치에몽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말한 것처럼 17세기 고유 영토선 17세기에 영유권이 확립됐다고 하면 이 18세기에 이 상인이 나는 표류를 해서 우연히 독도에 도착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일본 막부에서 그래? 그러면은 괜찮아 하고 이 사람을 처형을 안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나는 독도에 갔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처형을 했어요. 왜?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처형당한 사람이 기록한 지도예요. 막부에서 만든 지도인데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여기는 울릉도, 여기는 독도. 이 세 개의 섬을 이 세 개 조선반도 우리나라하고 울릉도, 독도 이곳을
기록을 하고 색칠을 하고 일본의 영토는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자, 여기는 이제 대마도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정관 지령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정관 지령문이 나오게 된 경우가 안녕복 사건 이후에 안녕복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해서 태정관 지령문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부가 개항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한 게 일본 정부가 막부가 없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지도 그리기였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일까 지도 그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지도를 그리면서 옥기섬에 갔는데 이 옥기섬 사람들이 저 앞에 울릉도 독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울릉도 독도가 과연 근대 지도로 만들면서 일본 땅일까 한국 땅일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견된 관리가 일본 지금 말하는 대통령실이다. 총리실에 문의를 했어요. 이 옥기섬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에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이 땅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 총리실에서 안녕복 관련 납치 사건 관련돼서 쭉 그 당시에 한국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오갔던 외교 문서를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한 결과 울릉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이 땅이다라는 태정관 지령문을 옥기섬 일본 내무성에 보냈어요. 이게 태정관 지령문이에요. 이게 1877년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말하는 17세기 고유 영토설은 여기서부터도 거짓말이에요. 이 태정관 지령문은 총리실에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총리실에서 만든 지령문이고 그 지령문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또 더더욱 또 재미있는 거는 이 태정관 지령문에서 부속 지도가 있어요. 헷갈릴까 봐. 이름으로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울릉도 그 옆에 독도라는 지도까지 있어요. 이 두 개의 섬은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의 영토. 라는 태정관 지령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녕복이 어떤 사람인가? 부산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영웅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안녕복 장군이 일본에 갔을 때는 칼이나 무력으로 일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횡포를 부린 게 아니고 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일본하고 한국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울릉도를 공도 정책이라고 해서 비워둔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섬을 비워두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와서 모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쫓아내고 독도까지 영유권을 확인한 사람이 안녕복 장군입니다. 그래서 안녕복 장군은 우리가 민간 외교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을 부정하는 안녕복 장군님의 일대기라든가 활동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본은 1696년에 울릉도 독도를 가지 말라는 죽도도의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태정관 지령문을 공표를 함으로써 이 안녕복 장군이 일본에 갔을 때의 그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서 태정관 지령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안녕복 장군의 업적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영토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지연된 것 같죠? 원래 시간상으로는 조금 빨리하고 질의응답 시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복이라는 영웅의 일대기를 아마 짧은 시간에 그 독도재단의 김수희 부장님께서 지각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그 발표에 앞서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이 학생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 입장, 뭐 여러 단체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응답을 토론자 통해서 듣고 간격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해양교육문화학과의 박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제 왼쪽으로 계신 분은 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CEO이신 아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김남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글로벌 시민사회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요. 강성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강성은 원장님은 부산 시민단체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단체에서는 9월경에 아마 부산 포럼 30주년을 맞이해서 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에 임해서 그 안영복 장군의 의견을 강정원 원장님을 통해서 일단은 토론을 좀 듣도록 해볼까요? 소견을? 예. 강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독도 문제 이러면은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연이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저는 이제 참고로 전공이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이고 정치학 중에서도 정치 과정론이라고 해가지고 정당 후배 선거 이런 쪽이 제 전공입니다. 제 전공인데 이제 두 번째 전공이 뭐가 됐냐면은 정치학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선거 때나 혹은 정부 혹은 뭐 부산시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조사를 이제 제2 전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하던 그런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영적 문제였어요. 영적 문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영적 문제 이러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는 독도 외에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과는 독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국과는 뭐 이호도 문제 그리고 서해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저기 간동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토 문제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이슈도 많겠습니다만은 통일 문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시민 조사들을 특히 이제 대학생들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앞서 우리 김수희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들 같은 경우에 안영복이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독도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안영복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겠다. 누구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게는 한 40% 정도였어. 적게는 한 30% 정도까지. 이게 조사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매년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학기 때에도 대학생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제 분석 중인데 아마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한 번 더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변화가 있었다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학교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뤘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이제 언론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조사가 나오면은 1학기 조사하고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영복이라는 분들을 우리 부산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30%에서 40% 정도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이제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독도과 관련해서 조사를 이런 이제 뭐 사회조사, 여론조사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똑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의견이 일치되죠. 우리 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똑똑 문제에 관해서는 여론 차원이 아니고 우리 어떤 민족의식, 민족 자부심까지 인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사실은 이제 독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영토 문제, 우리 국제 정치에서 영토 문제는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우리뿐만이 아니고 설사 그게 이제 일본이라 하더라도 양보하기가 힘든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 혹은 자존심과 연결되기도 하고, 크게는 그 나라의 주권과 또 관련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알자스 로렌지요. 프랑스와 독일 국경 지대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은 독일 갔다가 또 다시 1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다시 프랑스가 뺏어가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영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서로 영토를 주고받는 사례도 있었고, 유럽의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영토를 주고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영토에 옆 나라 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도 같은 경우에 방글라데시 안에 인도 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방글라데시 땅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다른 지역 넘어가려면 인도 국경을 지나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랫동안 이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 왔 수십 년 이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기도 하더라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북극해 거기에 이제 영토를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기도 했었고, 또 그 전 또 거슬러 가보니까 지금 뭐 저기 중동 지방이 좀 시끄럽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사이에 시나이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뺏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협상회에서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토 문제는 당사자 관련자들 사이에 쉽게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독도 문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폭력적인 수다 때로는 우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급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이제 상호간의 어떤 그런 이제 상호 이해와 또 합의라는 그런 이제 방법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제 뭐 의견들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가진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역사 문제 이런 것하고 결부가 된다든지, 대개 일본이 보면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욕심을 내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계기들이 앞서 독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도 가치고 가치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독도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또 위쪽에 보면은 러시아, 그 삼국 중앙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죠. 동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 군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독도 주변 해역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전복 얘기도 했고 대나무 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내용들을 이래 보면은 그 뭐죠? 천연 자원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뭐 그 자원들이 느끼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중 삼중의 어떤 갈등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마 안영복 장군에 대해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은 제가 뭐 토론은 나왔습니다만 딱히 뭐 특별하게 질문 드릴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여지는 없는데 다만 제가 처음 이제 전달받았던 발표 자료하고 오늘 부장님이 해주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제가 이제 뺄 부분들은 빼고 시간도 이제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안영복 장군을 바라보는 양국가 간의 어떤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그 관점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사료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런 사료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측 사료하고 일본 측 사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둘러싼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사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까지 포함한다면은 각 국가들이 저의 입장에 따라서 아마 이제 서로 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서로 다른 어떤 견해들을 가질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하는 어떤 교과서, 역사 교과서가 나오면은 이런 갈등들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이런 이제 공동 예를 들어 뭐 교과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고 또 한번 여쭤보고 싶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기로 하고 우리 교수님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적인 소견, 자료, 여러 가지 실무자인 강 원장님이 조사에 따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토의 문제는 사실적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사실 메이지 정부 때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침략을 우선적으로 했던 게 아마 울릉도 독도로 저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을 침략하겠다라는 그때 당시에 메이지 정부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여러 가지 그 조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안용복을 모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는 가장 요즘은 IT의 강국이란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소설에 대한 그 젊은 청소년들의 홍보, 그런 관심, 사상 이런 게 우선적인 게 아닌가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일단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명확한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축해서 한중일 입장에 따른 서로 간의 사건의 견해를 분쟁이 많은 점을 헤아려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에 대해서 아마 오늘 발표자께서 좀 간단한 소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는 연구자, 수천 명의 연구자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야기.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이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일본이 주장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독도 바다를 공유하자. 너희들만 너희 땅이라고 하지 말고 분할해서 50%라도 우리 땅으로 하자라는 게 일본의 속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 독도를 홍보,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유를 하자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화의 섬으로 놔두고 일본 관광객도 와서 일본을 구경하고 우리나라도 관광객처럼 와서 구경하고 같이 공유를 하자라는 그 일본의 주장인데 그만큼 동해 바다, 독도 바다가 영토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지금 독도 바다는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자원이 많은 어장이 풍부한 곳은 아닙니다. 독도 주변은 지금 거의 오징어도 잡히지 않고
그 옛날에 풍부했던 어종들은 다 사라지고 독도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없지만 독도가 영토로서 바다의 영토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상황에서 일본이 노리는 것은 공유하자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멸전쟁 시기에 주인 없는 섬이라 해서 본인들이 독도를 편입을 했다라는 주장에서 그 주장이 반박을 하기 시작하니 지금은 17세기 영토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이 그 역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역사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을 해서 주장을 안 하면은 일본과 이 독도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독도 문제, 독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알 때까지 우리가 홍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녕복 장군이 가장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안녕복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궤변을 일어났지만 그래도 민간 외교가로서 조선시대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정부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서신까지 받았던 그런 내용은 일본 정부로서 우유 영토설을 주장하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원님 질문에 답이 좀 되시는지요? 예. 예. 일단 발표자의 소견에서 독도는 자원이 없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정정해야 될 게 독도는 무한자원입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세계해류가 이렇게 월동하고 계절적으로 수온이 변하기 때문에 정착성 어종이 아니라 부착성 어종 외에도 해유성 어종이 많다는 것을 상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례로 저희가 이제 옛날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EEZ 대한태 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원의 보전 가치를 그때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에서 지금의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본에게 많이 저희가 뺏기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자원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은 보존해야 되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는 기준으로 독도를 같이 쓴다 그러면 저희는 자원을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토의 자원을 왜 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우리가 후세대에게도 자원을 같이 이렇게 물려줘야 될 그런 영토라는 것을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안영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이 좀 많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은 현 김나빌 사장님에게 왜 이게 독도에 중요하고 안영복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뜻을 한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독도 공부를 오래 하면서 독도 수호의 4원칙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독도는 정치, 외교, 군사로 지킬 수 없어요. 이미 여러 가지 국제정세상 생태, 과학, 문화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 문제는 어차피 국가에서 해결하는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시민단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에 사는 생태, 문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바다를 청소하고 바다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오늘 제가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저 친구 흰 티셔츠 입은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세이브 펭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독도에 해마가 살아요. 해마. 시골스 해마 알죠? 물론 독도에 해마가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해마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면 우시산이라고 나옵니다. 울릉도 옛 이름이 우시산이었어요. 울릉도 옛 이름이 우상국인 것처럼. 그래서 우시산 그 사회적 기업이 뭐라고 있느냐? 고래,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걸 수거해가지고 고래를 만들고 고래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지금 버스 터미널에 보면 그 플라스틱 만든 양말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SK도 이제 그 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울릉도 해마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벨벨토라고 해가지고 개발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판매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물론 그 독도 주변에 이런 바다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노력하기 위해서 물론도 전형 쓰레기 청소배를 설정시켜놨어요. 그 배 이름이 경북 0726입니다. 왜 0726으로 이름 부여하는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대한민국 공식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 독도입니다. 독도에 매년 7시 26분이잖아. 그래서 경북 0726도 배를 설정시켜놨어요. 여러분들이 독도 가서 청소를 하고 독도의 생태를 연구하고 독도에 다이브를 하고 독도에 롯을 타고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전복 코스트 안전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그래서 우리가 세이브, 독도에 있는 세이브 해마 시골수 하자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에 학교에 해양 동아리가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육지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혈을 연구하고 독도주뿐만 아니라 바다의 연합 생태를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아이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세계적인 여자 산업학자가 있어요. 뮤지컬라. 그 샤크 레이디라고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그게 전기척도나요. 걔가 어릴 때 그 당시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물고기 사줘 세계적인 여자 산업학자가 되죠. 여러분 다 알지 세계적인 여자 산업학자가 다 될 수 있잖아요. 샤크 레이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독도에 살고 있는 미생물, 어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보존 활동을 해야지 독도를 세계적으로 칠 수 있다. 지금에 있는 제250년 전에 안녕국재단이 했던 일이 주로 이제 사료를 보존하고 이걸 시민 알리는 활동을 했다면 제2의 안녕국재단이 했던 뭐냐? 바로 이렇게 바다를 지키고 안녕국이 생각했던 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바다 생태 활동가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 독도에 대한민국 도로명에 독도 안녕곡길이 있어요. 도로명이 구해져 있어요. 독도에 서도에 독도 안녕곡길 제가 그게 본적입니다. 저는 본적 옮겨놨어요. 독도에다가 독도 안녕곡길이 제 본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오실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앞에 본적 요새는 물론 뭐 다양한 본적을 오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녕곡 재단에서 독도 안녕곡길에 다 본적을 옮겨야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활동과 아니면 실천하고 보존하고 후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바다의 생태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생태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목표. 오늘 제가 보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얼마 전에 포항 주변에 이제 대학모래 해가지고 이제 기름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봤지? 그 아바타 영화 만든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이야. 제임스 카메론이 10년 전에 10,000m까지 들어갔다고 유인으로. 그럼 동해안 1,400m까지 대한민국 들어가서 한 명도 없어요. 우주를 간 사람보다 심해를 간 사람이 더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개발청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심해청을 만들자고 하는데 심해 바다에 들어간 한 명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심해 4,000m 제일 먼저 최초로 들어가서 우리 동해나 독도 주변에 있는 심해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는 길이 독도를 지키고 제2의 안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학생들이 바다 생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그런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충분히 그런 영향도 되고 하니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그 안용복 그 장군님께서 꿈꾸던 그리고 바라던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안용복 장군처럼 세계적인 생태 과학 국자가 되든지 생태 보존 활동가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바다가 부산도 해녀가 있어요. 해녀 보존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딱 하나 이야기 마지막 할게요. 동해가 어디 시작되는지 알아요? 동해? 여러분들 부산이 동해 어디 시작되는지 뭐지? 동해 시작 기점이 다르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의 제일 기점이 어디가 부산부터 시작해요. 부산의 해운도에 있는 해열점부터 동해야. 그다음에 부산시는 동해와 남해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동해 바다 지켰다 하는데 부산 사시니까 자꾸 남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운대부터 동해, 그 다음에 기장군도 동해. 여러분들이 동해, 여기서 블로그까지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원하는 제2의 안전구역, 세계적인 바다 생태 활동가, 보존가가 될 수 있도록 좋겠다 이런 생각하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정신전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대단해요. 하여튼 안동국 장군의 조선시대 갔다 와 유배보냈잖아. 대한민국입니다. 왜 유배보내? 무덤이 없잖아. 그런 줄 알아요? 딱 하나야. 권한 없는 행위를 했다.
나라가 고친 걸 민간이 쳐줬는데 그것도 200원에는 정부였다고요. 그런 정부가 이제는 정부가 많이 바뀌어서 국가적 힘도 있고 잘 살고 세계 10대 국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정부의 무궁무진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2의 안녕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긴 시간을 아마 좀 답을 줘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일축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동해남의 서해 기점이 해월정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부산 사람들 잘 모르시죠? 달맞이 고개 가면은 팔각정이 있어요. 예, 거기 그 산책로에 보면 거기 기점으로 해서 북한까지가 동해, 거기서부터 진도까지가 남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꼭 가셔가지고 방점이 어딘지 좀 한 번들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원로들한테 한번 들어보는 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중하게 오늘 세이브 펭귄이라고 하셨던 모자 쓰신 학생, 네네, 예. 그래서 저도 못 들었는데 선생님 보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안용복에 대한 포럼을 참가하면서 어떤 의미로 느끼셨는지 짧은 한번 소견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동아대학교 조영대학원 박사과정 외래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오래 살면서 해양에 관계되는 해양대학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그런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나라의 아까 김수희 박사님 발표하셨는데 잘못하면은 안용복 장군님이 굉장히 몸이 왜소하고 키가 적은 거로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16세기, 17세기경에 우리나라 평균 우리 선조들의 키가 1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용복 장군이 그 당시에 크게 적은 분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때 평균 나이가 수명이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시대적인 걸 우리 오해하면 안 되고 바로 알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지금 답변을 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안영복 사업회 죄송해요. 소속하고 조남전 먼저 네. 말씀 주시면. 사업회 전 회장으로 재임 한 3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안성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부장님 강의 중에 안영복의 성씨도 무엇이도 모르고 사업회에서 그걸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씨는 확실히 안가가 맞습니다. 안가가 맞고 지금 우리 음놀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근데 본관이 어딘지 우리는 수능인데 수능이 한 80%는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수능, 강주, 죽성 이런 크게 나눠가지고 한 3개 정도의 본관이 있는데 본관이 어딘지는 몰라가지고 우리도 수능에서 줄을 그걸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까 장군의 칭호를 사업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유림에서 오개단체의 유림에서 장군의 칭호를 그래 하자고 해가지고 장군의 칭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점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했고 다음에 지금 이 돌아가신 그걸 지금 문헌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몇 주년 계다던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수강사에서 재앙을 모시고 있는 게 안종복 장군이 기양 가는 날을 그걸 해가지고 4월 18일 날 지금 지금 뭡니까 수강사에서 지금 재앙을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그 기양 가고 난 이후에는 뵌 적이 없어요. 언제 돌아가시는 이런 걸 없으니까 지금 저는 알고 있기로도 그런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 좀 그걸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에는 성신은 안 가가 맞고 본관이 어딘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1분 안에 좀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 안영복 장군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그 사무국장도 좀 하시고 요 앞전에 회장을 했습니다. 하고 안판조 제가 사무국장 할 때 김남일 단장님이 참 노고가 많이 했었어요. 일본 두 분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회장도 갔다 오고 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전부 탐기를 다 했어요. 그만큼 공로가 크고 또 우리 그 독도재단에서 이래 참 안영복 장군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토론까지 이래 부르셔서 대단히 고맙고 박수로 우리 저도 얼마나 고생 같이 수고 많은 분들에게 박수 한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시간 때도 안 모르겠고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안종복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개성중학교 해마당 텃밭 가꾸기 해가지고 50만 원 상품을 돈을 가져옵니다. 그 학생 대장들이 5명이 오는데 선생님 모시고 오는데 나도 안종복 장군지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그걸 기록을 해가 전부 우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이런 걸 알아가지고 안영국에 대해서 삐아로 하고 학생들 서로 이래 알아야 되지. 상당히 지금 학생도 모르는 것도 많고 일반 사람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홍보관계 그 분발을 해줘야 안영국 기념관도 주고 상가도 보관하고 그 운영비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회장이 지금 상임이사 국장이 상당히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 독도재단에서 많이 받고 김남일 단장이 많이 해줬어요. 이때까지 잘 지내는데 부산시에서 그 제사 지내는데도 그것도 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우리 회장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제2의 안영복 강도영이었나요? 예. 그래서 장군님의 업적을 또 이어갈 청소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영복 장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언론선들과 하나, 둘, 셋, 안영복 장군 화이팅! 화이팅!